정치 마수다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보고됐고 그래서 이제 내일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표결 얘기부터 하시죠.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여쭈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막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을 하면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부결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냈다고 읽힙니다. 네. 이미 이것은 지금 2년 거의 가까이 한 사람에 대해서 300회, 400회 가까이 되는 압수수색을 주변까지 탈탈 털면서 실제로 지금 증거, 실체적 증거, 증언이나 녹취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비회기 중에 치면 언제든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회기 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검찰이 당연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민주당의 결정으로 이것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는 전체적인 기류가 이제 부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부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표결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 분위기는 결국에는 부결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뭐 이원욱 의원이나 박영진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에서 아니다. 대표가 직접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고 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대표는 결국에는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야당을 개인의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한 로펌 정도로만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어떤 의혹들은 정말 민주주의에 맞서서 싸운 당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싸우는 과정에서 받은 의혹이 아니라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의 비리 의혹에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을 이용해가지고 방탄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은 글쎄요, 저는 민주당을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 인사의 말씀이 좀 생각나는데 저는 민주당이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국에는 자멸의 길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체포동의안 오면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결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선 때 결국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가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또다시 그 가결 예측했던 명단들을 주고받으면서 낙천 운동을 벌이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말자라는 전략도 좀 펼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명단까지도 아마 찍어가지고 조리돌림하고 낙인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 이 한 건만으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비명계 의원분들 혹은 아니면 이제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분들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결을 하시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부결표를 던지신다면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점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류가 없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내일 표결이니까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는 의사와는 별개로 의원들 각각은 마음속으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대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그런 의사결정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오히려
미친다면 반대로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표명하실 거였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결을 던져달라라고 입장을 표명하셨어야 돼요. 근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면 오히려 이 부결, 가결 이런 의미 자체가 이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분명하게 거의 이 부결로 가결표를 던져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럼 또 와요. 그럼 이 문제를 민주당은 또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통합을 저해하게 되는 요소로 계속 작동할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의원께서 검찰에 뭐뭐뭐의 대표를 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오히려 사실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대표를 꺼내는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될 텐데 네. 지금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이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들 속에서 어떠한 소구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의문이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저는 가결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가결시킨 사람들은 지금 다 찾아가지고 색출해서 공천 안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가결표를 던지신 의원들은 뭐 옥중 공천을 하든 뭘 낙천을 시켜가지고 공천 안 주겠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좌표 찍어가지고 강성 지지층들한테 가결하려고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들을 공격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더 복잡해지고 정치 혐오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 오늘 메시지는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다라면 가결시켜달라. 의원들한테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셨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그간 본인께서 해오셨던 단식도 결국에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단식의 목적과 의미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석되게끔 만든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이게 검찰이 어쨌든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으러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안에 장치를 넣은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만약에 이걸 가결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재판관도 아니 국회에서 가결한 건데 내가 굳이 이걸 기각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의 그런 압력 내지는 혹은 약간 정당성 같은 그런 정당성이 오히려 국회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가 진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고민점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의견 표명을 했다라면 네. 가결표를 던져달라라고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봤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가결표를 던져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제 이건 건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이 검찰이 여태까지 정치를 했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전국 자체를 완전히 급냉시키고 있고 실제로 다뤄야 될 민생을 실종시키고 있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사법으로 대응하도록만 만드는 이 차원에 대해서 대응할 힘이 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법의 정치화가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검찰의 뭐 정치 수사다 이런 걸 넘어서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멈춰 주십시오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 이게 명분인 메시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 왜 그러면 이 대표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가결됐을 때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닐까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결돼서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예 체포동의안 자체가 부결시켜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비명계 의원들은 저는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가결하나 부결하나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살아남고 다시 본인들께서 정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원칙에 기대는 방법, 가결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들께서 조금
부결시켜가지고 공천을 받아볼 속셈인 것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 메시지를 봐서는 비명계한테는 공천 안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그래도 갈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이것이 부결의 메시지로 읽혀서 부결의 표를 찍게 될 것이고 그래도 가결을 하는 게 당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더 입장이 명확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가 최대치로 보면 한 37표 자체가 이제 그때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2월에 있었던 예, 예. 1차 체포 동의안이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메시지를 내신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고 본인이 이거를 결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해석에 어떤 분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주변에 해석을 가지고 막 분분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이제 이 결정을 나름대로엔 소신과 철학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을 국민 속에서 살게 할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검찰의 입속에 넣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입속에서 꺼내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내주신 것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 의견들이 좀 모여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메시지를 내셨으니까 오늘 오후, 저녁, 밤늦게까지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토론되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3, 뭐 3, 이걸 5. 당론으로 정할 수도 예. 없는 것이고 이걸 대놓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껄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인데 이게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보면 어쨌든 내일은 과반까지 149표에 이르는 것이고요. 뭐 지금 여와 야를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28명 정도 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지게 되면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8명 정도 민주당 의원의 비율, 이걸 많다고 봐야 될까요? 적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8명에 해당되는 의원분들이 이 메시지를 읽고 더 이렇게 떨고 공천에 대한 현실 정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천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약간 그 두려움을 겪느냐 아니면 밀고 나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가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모두가 다 가결표를 던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오히려 리스크가 부결을 찍어서 민주당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네.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검찰하고 어쨌든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고 검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장실질심사 가가지고 기각이 된다 하게 되면 실제로 검찰은 엄청난 신뢰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편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제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점에서 오히려 그것이 인증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총선 전략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리스크를 지고 있는 모양새를 내비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이 가결도 부결도 어떤 쪽이든 뭐 원한다라고 치면 저는 오히려 부결 쪽을 더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또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사법부가 집행을 하냐 이제 기각을 하냐의 차이인데 기각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도 분명히 정치적인 책임을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집행을 하게 되면 민주당 당연히 타격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개인 비리 의혹으로 온 국민이 몇 년 동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장에 대한 집행이냐 기각이냐 따라서 저는 여야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제시를 못한 게 굉장히 큰 책임이죠.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두세 달 딱 하고서는 그것을 딱 털어내서 정확하게 기소할 건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의 민생 수치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정을 덮을 수 그러한 있다? 차원에서 실정 덮는 물타기용으로 너무나 좋은 소재인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일
너무 오래 끌었던 이 이슈에 대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좀 나서 어느 정도 매듭이 좀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표결 자체가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키는 방법도 고려될 텐데 잘못하다가 몇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돼서 표결에 붙여져서 가결이 될 경우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명단들을 분명히 또 조리돌림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아예 처음부터 회의장에 안 가려고 하는 방법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지금 물밑에서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서 소신껏 투표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 색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색출 뭐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쨌든 분란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정치의 실종에 따라서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보게 되면 총선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확 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분란의 요소를 그것도 그 키를 이 검찰이 다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이 계속 저 키를 쥐고 있는 한 민주당은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가결과 부결에 따른 민주당 내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뭐 총선 앞두고 분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현상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전 그 가능성까지도 오히려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국면을 어쨌든 모두가 타개하고 싶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을 건데 이 올가미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 플러스 정치까지 지금 정무적 판단까지 지금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덮어설 만한 우리의 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수가 지금 그렇게 그 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죠. 검찰이 노리는 수대로 우리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우리 덮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똘똘 뭉쳐서 가결표를 던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기각당에서 나오거나 혹은 만에 하나 대표가 잡혀가시더라도 스스로가 떳떳하고 그렇게 민주당이 이것을 더 이상 방탄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판으로 밝혀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갖고 가면 국민 속에서 살아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사실 외면받는 순간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미래가 펼쳐지고 근데 저는 이 있게 말씀 되는 꼭 거죠.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당한 수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탄압입니까? 아니면 그 윤관석, 이성만,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입니까? 아니면 그 임종성 의원인가요? 그 광주의 모 건설사의 어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분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건가요? 그럼 정치적이라고 그 수식어를 붙이는 대목을 어떤 포인트라고? 아니 저쪽을 수사 안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여당 고양시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아무 수세도 선택적인 수사 수사도 안 자체가 하고 네. 편향될 부산에서 때에? 황보승 의원님 뭐 돈봉투 돌렸다 아니면 뭐 바꿔치기 했다 이런 거 얘기 나와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안 해요. 이쪽은 한 사람에게 300차례가 넘는 수사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탈탈 털면 어느 국민이 그리고 정치인 유력한 야당 주자에게도 이런 정도로 할 거라면 일반 국민들에겐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친명계 중심으로는 당의 단합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메시지는 내일 표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가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더민주혁신의 사무총장이 가결 던지는 의원들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또 장경태 최고도 압도적인 부결로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내므로써 오히려 당의 분열을 더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대표 권력자와의 의리를 지키는 거는 소의라고 생각되고요.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건 전 대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의원분들은 소의를 지키려고 하고 이제 간신배 같은 정치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부결표 던지겠다. 이런 말씀 눈치 게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본인들의 공천 한 번 더 받아보시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를 다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된 뒤로부터 그러한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뉴스회전 시각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 또 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뭐 이거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통과가 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한 총리 해임 요구가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단식의 목적이 무엇이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식에 대한 출구로 어떤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야당 당원분들한테 어떤 설득, 단식을 종료하실 수 있는 설득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맥락 없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해임 건의안은 이제 법률이나 헌법에 어떤 특정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고 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또한 역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임 네. 건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국무총리를 이제 또 모셔야 되는데 지금같이 강대강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제 현실적으로도 거기까지는 굉장히 안 갈 것 같고 안 갈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예, 정치적으로 일단은 이 통과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슨 단식의 출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그렇게 걸 거면 단식을 이렇게 하진 않았죠.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걸려 있는 건 국무총리 해임안에 걸려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혹은 이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것에 묵직하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뭐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야당만의 국민입니까? 정부 여당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국민의 삶을 지켜야죠. 지금 수출 뭐 10개월째 마이너스고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2.5%, 2.4% 예측되던 게 지금 계속 하향 조정돼 가지고 올해에만 3번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5%, 1.4%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 경제 자체가 망가지고 있고 엊그저께 짜장면값 지금 7,000원이라고 지금 중위수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11%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무총리 해임안에 걸려 있는 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단식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국정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진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좀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방탄과 연결시키지 말고 총리 해임안을 내는 그 진위, 그 안에 알맹이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자, 어제 큰 뉴스가 하나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병문안을 갔던 장면입니다. 단식을 만류하면서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도 했었는데요. 친문계 혹은 뭐 비명계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낸 건 아니지만 당의 단합을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부결을 문 전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의중을 전한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이 대표 방문과 그때 나왔던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방문 자체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분명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이냐 이제 전원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했던 표가 이제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이게 메시지가 9월 있었나요? 19일이라고 하는 게 일단 북한과의 이 성명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념차에 평양선언, 예. 기념차에 이제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에 올라오시는데 안 가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고 가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차에 행사 있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위로 말씀 전하고 통합하자라는 메시지 던지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올라오는 길에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어달리기라고 얘기도 하고 각 정부에서 쭉 박정희 정부 때도 그랬고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쭉 이 대북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이어달리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고 그것이 오히려 안보 위협 다 증가시키고 있고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기념식에서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나왔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짚어볼 텐데 어제 그 병문안 자리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분은 이제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병원 앞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문 전 대통령 아예 출당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 시위를 했던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분열된 상황인 것을 좀 보여줬던 것 아닌가 생각돼요. 친명, 비명, 뭐 친문, 비문 나뉘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칙을 지키는 판단이 중요하다. 굉장히 복잡한 순간일수록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판단만이 지금 당장 그것이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긴 정치 호흡에서는 이기는 길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 어제 했던 언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란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되는 뭐 강성 리더십을 지지층의 그런 피켓이요. 예, 리더십을 피켓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사실은 계속해서 통합하고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대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출당시키라고 그러고 이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해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혐의가 다르고 두 분이 어떤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당시에도 이제 여당 의원들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도 그 당시 여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뭐 좌표 돌리면서 탈당시켜라, 배신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밀고 나갔었던 것은 가치와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저는 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이 저는 무서워하고 뭔가 이렇게 위축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내일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짐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질 심사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받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것이 하면 저는 될까요? 민주당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어제 이 대표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저녁 행사에서 그래서 많은 발언이 나왔는데 현 정부를 겨냥한 언급들이 줄을 잃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도 함께 좀 들어보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서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그래서 관련자 엄단까지 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거 뭐 전 정부를 때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통계 조작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저도 대학원 생활했지만 북한 관련 논문은 사실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데이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작도 많이 하고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 조작을 많이 해서 학술적인 의미가 의미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어떤 명예나 국가의 신뢰 부분이 실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2019년도에 경찰이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서라도 저는 이것을 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원이 사실은 중립기구잖아요. 물론 정부 산하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계속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감사원에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중심추를 잃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미 이 문제, 이 조작 통계다라고 했던 이 문제 제기는 지난해 9월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감사원이 포착해서 감사원이 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해서 국민의힘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조작 통계 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에다 대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서브를 넣고 그다음에 이 감사원에서 지금 토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토스해서 지금 이제 검찰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이 수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짜맞추어진 수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감사의 결과가 종합해가지고 다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중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시점도 딱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오묘하게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고밖에 보여지질 않고 또 하나는 조사 기간인데요. 조사 기간도요. 3차례 연장했습니다. 이게요, 짜맞추어진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계속 부르고 심지어 10차례 불려간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포렌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언론에다가 하는 그 과정은 그대로 생략한 채 밖에 있는 것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쫙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조작 정부다, 조작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조작하는 과정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짧게 않습니다. 두 가지만 반박을.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죄송해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서로 다르게 프레임을 아예 딱 걸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혹이 불거졌으니 사법적으로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아서 그래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가졌던 거고 발언을 했던 자리인데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작심하고 비판한 것처럼 조목조목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 참여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네트워크나 중국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지금 대중이나 북한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대화 협상이 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실 정치 참여 좀 지양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에 있는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 통계 혹은 100년 전 논쟁 이런 거 불러일으켜서 실제적으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실정을 막기 위해서 물타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국가 통계 자체가 굉장히 다 하락으로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가, 물가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통계를 건드려서 실제 지금 통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전직 대통령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현직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시고 폭넓게 일하시고 민생 위해서 일을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자리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너무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 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계속 소환하지 마시고 소환하지 말라, 예.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